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치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영화계에서 입천장이 다 까질 정도로 뜨거운 감자가 된 영화가 있죠. 바로 호프입니다. 호프를 둘러싼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인데요.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긴 토론이 이어지고 이동진 평론가님이 별 4개를 준 이후에는 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다른 영화들과 비교하면서 악플이 달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화제라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저희는 호프에 대한 보편적인 정답을 찾기보다는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저마다의 호프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리, 능쏘, 잔잔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온더풀 10기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토리입니다. 저는 돼지병아리로 유명한 키이로이 토리를 좋아해서 토리가 되었고요. 돼지가 잡식성인 만큼 저도 영화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고 싶다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온더플로어 10기로 들어오게 된 능소입니다. 저는 능소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능을 써서 능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핍 있는 것들을 안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능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10기에도 편집팀으로 함께하게 된 잔잔입니다.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펀치 드렁크 무비 호프편 1부 시작하겠습니다. 나홍진 감독님은 인터뷰에서 호프는 뼈를 얻기 위해 살을 내어준 영화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은 관객이 익숙하게 기대하는 설명과 장르적 문법, 친절한 서사일 수도 있고 뼈는 감독이 끝까지 남기고 싶었던 영화의 핵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감독님은 정말 뼈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살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관객까지 같이 덜어낸 것은 아닐까요? 호프 1부에서는 나홍진 감독님께서 어딘가로 넘겨버린 살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호프에서 뼈를 얻으셨을까요? 아니면 살과 함께 발라지셨을까요? 저희 그러면 호불호라는 말 대신 호였으면 뼈, 불호였으면 살 이렇게 말해볼까요? 저는 뼈였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살과 함께 발라질 뻔했는데요. 괴물이 등장하자마자 살을 대신해서 제가 뼈에 달라붙어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깊게 해석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감독님이 던져주신 이 살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는 거대한 뼈를 배부르고 맛있게 잘 즐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소님 어떠셨어요? 저는 완전 뼈이고요. 저는 지금도 호포항에 살고 있고 제 뼈는 호포항의 뼈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잔잔님 어떠셨어요? 저는 살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던 지점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발라진 것 같고요. 감독님이 자신이 원한 뼈는 지킨 것 같은데 다만 그 뼈를 발라내는 과정? 설명하지 않는 연출이 모든 관객에게 똑같이 작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순수 액션으로 즐기거나 반대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파고드는 관객에게는 뼈가 보이지만 중간 지점의 관객, 예를 들면 친절한 설명을 기대한 사람한테는 살과 함께 발라져 버렸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둘 다의 어떤 복합적인 생각이 영화 끝나고 나서 바로 들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직 호프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쯤 그래서 호프가 무슨 영화길래 저렇게 난리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토리님, 호프는 대체 어떤 이야기인가요? 호프는 비무장지대 인근 작은 항구 마을 호프항에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생존의 현장으로 변하고 경찰과 주민들은 그 존재에 맞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공포와 욕망 그리고 믿음까지 함께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감독님이 덜어낸 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살은 영화가 관객에게 익숙하게 제공하는 설명, 장르적 문법, 그리고 서사를 채워주는 요소들을 의미하는데요. 나홍진 감독님은 이런 요소들을 과감하게 덜어내며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 영화는 일반적인 영화와 다르다라고 느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그 장면이 왜 인상 깊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토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외계인이 등장하기까지 거의 1시간이 가까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런 장르물은 조금씩이라도 모습을 비추거나 떡밥을 엄청 던져주기 바쁠 텐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대신 범석이라는 인물이 긴 시간 동안 별다른 설명 없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데 궁금증을 미치게 자아내는 걸 보면서 아, 일반 상업 영화랑은 다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그 범석의 리액션 쇼트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 네.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이씨 막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근데 막상 괴물의 꽁무니도 보지 못하고 그냥 막 앞으로만 질주하는 그런 모습이 저도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잔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후반부에 처음으로 자막과 함께 나오는 외계인의 대화 장면이 일반적인 영화와 다르다고 느꼈는데요. 네. 왜냐하면 관객인 제 입장에서는 영화의 불친절함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친절해지려는 시도로 느껴져서 좀 낯설게 다가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 인터뷰 중에 이 장면을 에필로그 같은 시퀀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크리처 액션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면에서 갑자기 드라마 한 편이 끼어든 듯한 느낌의 이질적인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렇게 잘해줘? 저도 말해보자면 전 사실 이 영화가 가장 특이하다고 느꼈던 포인트가 이 영화가 가족이라는 주제를 거의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일단 이 호포라는 동네는 약간 집성촌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여기 산 젊은이들 다 약간 여기 토박이 같은 설정이기도 하고 또 성기 범석 육촌이고 성의 엄마를 막 동네 할아버지가 알고 있고 막 그러면은 성애도 이 동네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약간 주요한 인물들이 뭐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왜냐면 마을이 지금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 같으면 우리 동네에 엄마 살고 있는데 뭐 할머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도와주려고 빨리 간다던가 뭐 걱정의 멘트라도 하나 한다던가 엄마랑 통화가 안 돼 뭐 이런 거라도 하나 한다던가 했을 텐데 이런 장면이 아예 전무하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전부 가족 공동체가 아니고 이 호포라는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자기 할 일을 하는 느낌? 그래서 돌아갈 가족도 없어 보였어요. 그 심지어 약간 일부러 배제한 느낌이 드는 게 그 육촌이라는 키워드도 나오고 나 누구 딸이에요 이런 묘사도 나오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능소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양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요. 사실 그 배경만 봐도 양배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냥 이 인물은 그냥 미친놈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마당이 적골인데 뭔들 못하겠냐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양배가 사건의 출발점이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 이 영화는 관객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인물을 소비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양배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장면을 들으니까 호프는 쉽게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곳곳에 남겨둔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중에서도 특히 인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가장 비어있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호프에는 경찰이지만 어딘가 허술한 범석, 과감하게 총을 들고 독특한 말투로 강한 인상을 남긴 성애, 그리고 관객들의 답답함을 자아낸 양배까지 매력 넘치는 인물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들의 배경이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방식이 개연성의 부족이라고 보셨나요? 아니면 관객에게 의도적으로 남겨둔 여백이라고 보셨나요? 잔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호프가 좀 어렵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애초에 이 영화는 인물의 과거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관객이 캐릭터를 이해하도록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나홍진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여백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물의 빈자리가 똑같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성애 같은 인물은 행동의 이유를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자체가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었고요. 맞아요. 양배 캐릭터는 감독이 100%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애초에 설계를 해놔서 그의 증언이나 행동에 구멍이 많은 것을 의도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뭔가 양배는 일부러 어떤 서술 트릭을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능소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싶었어요.
사실 뭐 여백을 준 의도라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재밌어서 전 그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나홍진 감독님 영화를 호프 보고 나서 모든 걸 다 봤는데 그 감독님은 원래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추격자에서 살인범이 동기가 아예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홍진 감독께서 하신 인터뷰를 보면 이 영화에 가장 걸맞는 캐릭터는 뛰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을 것 같은 놈이라고 그 놈이 뛰어야만 영화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굳이 개연성이 필요하고 이유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뭔가 잔자님처럼 의도된 여백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배경을 다 지워놓으니까 이 인물들 우리가 실제 사람같이 안 느끼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입할 수가 없고 체스의 말처럼 이게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어떤 인물에게 이입을 하려면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고 나는 딸이 있어요. 뭐 나는 노모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캐릭터 빌딩의 기초를 영화가 세워줘야만 몰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볼 때 나홍진 감독이 이 인물들을 우리가 살아남도록 응원해야 되고 감정이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외계인들의 기원을 우리가 알 수가 없듯이 이 인물들의 기원도 좀 지워놔가지고 관객 입장에서 이 두 무리를 좀 동등한 위치에서 보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 의도적으로 남겨둔 여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의도적인 여백 자체가 이 영화의 진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짧은 영화도 아니고 신인 감독도 아니시니까 마음만 먹었더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일부러 그런 설명들을 싹 다 배제함으로써 관객들이 직접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흥미로운 요소라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니 영화도 반드시 하나의 정답이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화가 관객에게 반드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호프처럼 설명되지 않는 빈자리와 관객이 느끼는 경험 자체도 영화가 남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보시나요? 능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시네필적으로 보는 거를 좋아했어요. 오. 꺼드럭거리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메시지 없는 영화를 볼 때 이게 영화야? 이거는 쓰레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시네필의 꺼드럭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인데 호프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가 호프 이후에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친구들 사이에 저는 소메바라고 부릅니다. 그게 뭔가요? 소원 플러스 아메바라고 재밌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호프를 본 이후로 너는 영화관도 전혀 완전 바뀐 것 같고 그냥 재밌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프를 본 이후로는 절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영화도 싫어졌고요. 세상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영화에서도 배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호프 보기 전과 후의 인생이 너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쵸, 완전. 극단적으로 대박. 갈리셨네요. 닉네임 소매바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잔자님은 어떠세요? 저도 원래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명확한 메시지를 영화 속에서 찾는 걸 좋아해서 네. 그런 영화들을 주로 좋아해왔고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봐왔는데 호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쏟아지는 걸 보니까 이 반응 자체를 보면서 나홍진 감독님께서 웃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것 앞에서 관객이 내리고 느끼는 해석 이 자체가 이 영화가 의도한 체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전 일반 영화관에서 한번 보고 아이맥스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체험학습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 괴물이 저한테 뭐 던질 때 약간 흠칫흠칫 놀라지 않아요? 맞아요. 놀랐어요. 뭐가 날아오는 것 같으니까 눈 감게 되더라고요. 토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시네필처럼 영화를 본다는 능소님과 반대로 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호불호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되게 대부분의 영화를 재밌게 그냥 봤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메시지의 필요성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영화바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예술이라는 분야 자체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자유라고 생각을 해서 메시지가 뚜렷한 영화도 있는 거고 호프 같은 영화도 있는 거고 이게 영화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머지 분들의 어떤 대답을 다 합친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전 일단 재미주의자이기도 하고요. 네. 전 제 패널 프로필 보시면 부수고 때리는 걸 좋아한다고 아, 되거든요. 맞다. 그래서 재미만 있으면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을 좀 설교해보자면 초기에 마블 영화 같은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아이언맨의 과거, 캡틴 아메리카가 왜 미국인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런 이유에서 그 많은 월드와이드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사랑을 받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들이 지구를 지킨다는 설정 자체가 막 우리한테 주는 거국적인 메시지 같은 걸 기대하고 영화관에 가는 관객보다 그냥 재밌게 영화 본다. 어벤져스 본다. 스칼렛 요한슨 본다 이런 기분으로 맞죠. 간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3,000자짜리 평론이 나오는 영화도 좋고 그냥 한 줄 설명으로 끝나는데 무지 재밌는 영화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재미만 있으면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앞서 인물과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 호프만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호프가 기존의 영화 문법을 벗어나는 또 하나의 지점은 바로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외계인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SF로 출발하지만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호러, 스릴러, 심지어 종교 영화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은 나홍진 감독님이 SF라는 장르의 문법을 가져오되 관객이 기대하는 방식을 비틀어 전혀 다른 장르로 풀어낸 영화라고 보셨나요? 아니면 SF라는 장르 자체를 끝까지 밀고 나간 영화라고 보셨나요? 잔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호프가 장르를 완전 이탈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SF라는 장르가 원래 품고 있던 여러 얼굴을 순서대로 꺼내 보이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미지의 존재를 마주할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원래 호러에서 시작해서 생존 본능인 스릴러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호프에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 같은 철학적 사유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호프를 SF라는 장르를 전공법으로 오히려 더 깊이 밀어붙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의문이라는 정서가 SF의 어떤 주된 심리잖아요. 네.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고 탐구해 나가는 그런 맞아요. 걸 생각해보면 잔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토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SF 영화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이게 다른 장르의 색깔이 잠깐 얹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것도 결국 다 SF 영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정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이 호프라는 영화를 딱 한 줄로 설명을 하고 하면은 누구나 외계인 이야기를 먼저 떠올릴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다루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메인은 SF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외계인 영화니까 SF 그러니까요. 아니야 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죠. 맞아요. 능소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완전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저는 완전히 SF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헐. 일단 저는 이 호프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장면은 그 해술 아저씨가 산에 올라가서 대변 얘기를 할 때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그리고 외계인이 나온다고 다 SF 영화는 아니잖아요. 뭐 기생충의 가족이 나온다 해서 가족 영화로 보시는 분 있었나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술 아저씨 장면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코믹 영화로 보겠습니다. 헐. 오. 엄청 재밌으셨나 보네요. 그니까요. 얼마나 재밌었으면. 네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중도파인데요. 중도파도 나왔어요. 토론회가 아닌데. 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 뭔가 왜 외계인이 SF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SF가 되려면 SF가 사이언티픽 픽션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약간 과학적 상상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관습적으로 외계인 영화가 SF가 됐던 건 일단 우주에 다른 생물이 있다. 이런 과학적 상상력, 그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상상력, 그 생명체가 문명을 잃었다는 상상력, 이런 모든 게 뭐 천문학, 생물학, 진화론 뭐 이런 과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상상이기 때문에 SF 장르의 대표격이 외계인이 된 것 같은데 만약 이 영화가 외계인을 그렇게 안 바라보고 뭐 외계인은 사실 신이다. 그냥 호프 내에 있는 인물들이 이거 외계인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차원의 뭐 정령이다, 뭐 요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이건 전혀 SF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여지가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질문에서 약간 종교 얘기가 나왔듯이. 그래서 저는 진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냥 외계인 나오니까 토리님처럼 100% SF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과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SF가 아니지 않아 하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호프가 익숙한 서사 그리고 장르적 관습을 어떻게 덜어냈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때로는 덜어낸 빈자리가 오히려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호프에 하나의 살을 다시 붙일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끝까지 살아남는 성기의 정체에 대해 상상해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상상한 각자만의 호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토리님은 어떤 걸 생각하셨나요? 저는 새로운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이런 장면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와, 이 장면은 도대체 뭐지? 싶었던 게 외계인을 막 파헤치고 막 피 엄청 튀기고 네. 막 내장 꺼내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랑 이제 마지막 후반부쯤에 스스로 이렇게 심장을 꺼내서 그 심장 박동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안 죽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계인의 신체 구조에 대한 미스터리에 살을 살짝 얹어주면 더 과몰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오. 맞아요. 저도 보면서 그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 있지? 약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거 무슨 성기가 없는 것부터 해가지고 성기가 없는 게 무슨 의미지? 약간 그러면 오. 진짜 막 진격거의 그 무지성 거인처럼 걔네들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생각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파면 진짜 토리님 말대로 재밌을 것 같아요. 망봉 네. 10차회까지 갈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저 이미 진행 중이에요. 오.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인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능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 성기가 외계인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나홍진 감독님께서 성기는 지구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못해도 외계인 후손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진짜요? 성기를 지구인으로 보셨나요? 저는 지구인으로 봤어요. 네, 저도 지구인으로 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생각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저는 양배의 학창 시절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 대체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야 저런 인간 군상이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했고요. 양배의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헐, 어머니 아버지까지 아빠까지. 얼마나 네. 매력적이었으면. 엄마, 아빠, 가족, 친척. 제가 봤을 때는 양배의 아버지가 굉장히 더러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일리 있습니다. 저도 능소님이랑 약간 의견이 비슷한 게 성기가 인간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약간 진짜 뇌피셜인데요. 네. 궁금해. 이 영화에서 나온 인간들이 다 한 뿌리에서 나온 종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범석이랑 성기가 진짜 외계인 같았거든요. 전 범석까지. 왜냐면 둘이 육촌이니까. 사실 외계인들의 공통점은 발 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말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오. 그 말도 똑같은 방향으로 꺾여 있고 그걸 약간 그 클로즈업하는 장면으로 좀 은유를 시켜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리고 외계인들이 소는 그냥 보이는 대로 죽이는데 말은 하나도 안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계인들이 좀 유전적으로 말이랑 비슷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근데 뭐가 나오냐면 성기가 이상하게 말을 잘 탄다는 묘사가 있어요. 헐. 그래서 대사 중에서도 쟤 왜 이렇게 말을 잘 타? 헐. 동네 사람들은 성기가 말 타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와. 이런 게 있었고 또 작중에서 인간들이 외계인들 보고 아 징그럽게 안 죽네 절대 안 죽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성기랑 범석이 절대 안 죽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진짜 일부러 보여준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범석은 진짜 50m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맞고. 맞아요. 근데 성기도 그 나무에 부딪히는 거 보셨어요? 아주 무차별하게. 진짜로 거의 한 지상 100m까지 날아간 걸로 봤거든요. 저는. 네. 근데 안 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아주 같은 외계인 아니더라도 범석 성기 외계인설을 한번 밀어보고 싶었습니다. 와. 지금 좀 흔들리는데요. 그죠? 범석까지. 그리고 이게 의견을 더하자면 네. 나홍진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여기가 지구라고 밝힌 적이 맞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외계인이에요. 맞아요. 그 와. 루마니아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거는 이상- 말씀을 드리자면 나홍진 감독님께서 친척이신 거 아니죠? 나홍진 감독님께서 루마니아는 그냥 자신이 원하는 배경이어서 갖고 어떠한 의미도 없다라고 밝히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라. 와, 이제 이제는 제가 더 잘합니다. 역시 호포항 주민. 잔잔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성기나 범석이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안 했고 네. 저는 애초에 세계관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오. 저는 칼리가 죽은 사건을 외계인 시점에서
상상보다는 해석적으로 하자면 조르 일족이 원래 인간을 침략하려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구를 관찰하면서 언젠가는 인간과 소통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존재였다고 상상을 했거든요. 네. 칼리가 그 믿음대로 겁 없이 인간에게 다가가다가 양배의 총에 죽었고 조르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없고 이유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존재라고 크리처로 인식을 하게 된 거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보면 이후의 파괴는 침략이 아니라 아이를 잃은 애도이자 항이었던 느낌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와,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인물 관계도 보셨어요? 외계인 와, 인물 봤어요. 관계도? 바미기르가 그거래요. 주방보조.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 해가지고. 전 그거를 보고 바미기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눈물 흘리는 그 장면. 범석이를 완전 이해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호프가 덜어냄을 통해 만들어낸 새로운 영화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1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나홍진 감독님이 가장 잘 덜어냈다고 생각하는 살은 무엇인가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제일 잘 생략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양배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인터넷 보면 가장 해석이 갈리는 게 양배의 존재에 맞아요. 대한 해석이거든요. 사실 양배를 보면 설명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칼리를 죽인 거지? 칼리가 그냥 아무 데서나 혼자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왕자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양배도 외계인인가? 어떻게 접근을 했지? 그럼 왜 칼리를 죽였지? 외계인이면? 근데 갑자기 이런 말 하잖아요. 서울 놈들이 80만 원 줄 거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디서 맞아요. 무슨 서울 놈들이 있고 그리고 80만 원 밖에? 2조는 주겠다. 그런 설명이 아예 없는 이런 나홍진 감독의 서술 트릭이 오히려 이 캐릭터에 대한 음산함에도 도움이 된 것 같고 이걸 어디까지 믿어마라 하는 범석의 마음도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마지막까지 뭐 진짜 고양이가 있어서 핸들 돌린 건지 아니면 진짜 일부러 성기 죽이려고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저는 허무하고 좀 불쾌하다기보다는 제 머릿속으로 2차 창작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충분한 재료를 되게 적재적소에 잘 줬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잔잔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세계관 설정이 가장 잘 덜어낸 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런 영화는 세계관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장면이 많은데 호프는 그런 설명을 아예 과감하게 덜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덕분에 미지의 존재가 끝까지 미지의 존재로 남아있고 영화가 가진 압도적인 분위기도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능쏘님 생각도 궁금한데요. 저는 인물의 감정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프를 보면 인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까지 자세히 보여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절제가 인물들을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호연 배우의 오빠 사랑해 이거는 어떤 감정인지 이해가 안 돼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도파민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저도 막 달리는 차 안에서 죽지 않은 외계인이 따라오는데 총으로 쏘고 이제 드디어 죽었을 때 막 환호성을 하면 저도 도파민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오빠 사랑해 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요. 그래서 뭔가 그 인물의 감정선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약간 별개로 정우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 맞아요. 영화에서? 너무 웃겨요. 그 초반에 그 차 타고 계속 욕할 때 맞아요. 저 그거 보고 진짜 약간 멍했거든요.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한동안 아무리 외계인이어도 그러니까 맞아. 이럴 순 없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토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감독님이 대사를 되게 잘 덜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영화가 어떤 특정 단어가 137회나 나오는 영화로 맞아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아도 솔직히 그 미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진짜 그런 원초적인 말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설명적인 대사들을 싹 덜어내고 날 것의 반응을 담아낸 게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황정민이 계속 겁에 질면서 씨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진짜 실제로 그거를 맞닥뜨리면 황정민처럼 반응할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똑같이 할 저도요. 것 네. 같아요. 1부에서는 나홍진 감독님께서 뼈를 얻기 위해 덜어낸 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혹시 감독님께서 살만 덜어내신 게 아니라 장기까지 함께 발라내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외계인 해부 장면이 어쩌면 하나의 복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홍진 감독님이 그렇게까지 덜어내면서 얻고자 했던 뼈는 무엇이었을까요? 2부에서는 호프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나홍진 감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호프의 음악 감독을 맡은 마이크 레이블스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레이블스의 겟아웃의 음악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단순한 긴장감이 아닌 소리 자체로 전달하는 독특한 음악 세계를 보여준 작곡가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호프의 음악 대신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겟아웃의 음악을 통해 마이크 레이블스가 만들어내는 불안과 긴장의 감각을 느껴보겠습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호프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감독님이 덜어낸 살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2부에서는 그 속에 남겨진 뼈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감독님이 말한 뼈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난 뒤에도 관객에게 남는 질문과 감정일 수도 있는데요. 호프의 뼈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홍진 감독님이 자신의 작품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뼈의 근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홍진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면 추격자의 지영민, 황해의 구남, 곡성의 종구까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감독님은 추격자의 시나리오를 두고 이 영화에 가장 걸맞는 캐릭터는 뛰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을 것 같은 놈이고 그 놈이 뛰어야만 영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는 인물에게 명확한 이유를 부여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나홍진 감독님이 작품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잔잔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나홍진 감독님이 말하는 인간은 서로 모순된 모습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누군가에게는 피해자이지만 다른 순간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누구에게도 악의가 없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해되는 입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는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영화라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비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도 한 인물을 쉽게 미워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악의가 없고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해가 또 안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능소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나홍진 감독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영화에서는 인물의 행동에 분명한 이유와 배경을 부여하면서 관객이 그 인물을 따라가게 만드는데 예를 들면 심파 영화에서는 이 인물이 정말 불쌍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오히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빈자리가 인물을 평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현실적인 인간처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논리적인 이유만으로 움직이는 존재도 아니고 때로는 본인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감정과 선택을 하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감독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누기보다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잡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 토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분의 의견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나홍진 감독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본능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줘야 관객들도 더 집중하고 공감하면서 볼 수 있지만 나홍진 감독님의 작품들은 인물의 감정과 행동에 좀 의아하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나 같아도 저럴 것 같기도 라고 느끼거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본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불완전하다는 포인트에 조금 공감을 하는 게 네. 저는 뭔가 나홍진 감독이 그전 추격자에서도 항해에서도 곡성에서도 또 호프에서도 계속 인간의 어떤 무력감, 탄력감, 또 무능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대재앙적인 사건이 나한테 막 닥쳐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일단 무지성으로 막 움직이는 인간들이 매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영화에서 범석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초반에 토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몇십 분가량을 범석이 괴물 잡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괴물 털끝 하나도 못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황정민 배우가 겁에 질리고 불안해하고 이런 리액션하는 클로즈업이 계속 나오면서 인물 본인도 계속 대사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미치겠다 이런 워딩을 계속 쓰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군함도 곡성의 종구도 결국 이렇게 움직인 모든 궤적이 다 자기 자신의 파멸로 스스로를 이끌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나쁜 인물이어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범석도 괴물 죽여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사람 잡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홍진 감독은 인간이 뭐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결함이 있는 존재라서 이미 고장난 인간이라서 어쨌든 자기 파멸을 위해 달려가게 돼 있다. 이런 좀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감독의 영화가 재밌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나홍진 감독님의 인물들은 스크린 안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느껴지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과 실제로 가까워질 수가 있을 것 같나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 인물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져가지고 딱히 뭐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네. 딱 한 분 계셨거든요. 황석정 씨. 아. 전 이 영화 전체에서 뭐 외계인도 아니고 지구 멸망도 아니고 황석정 씨가 그 톱질하는 장면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맞아요. 사실 황석정 배우가 황해에서도 진짜 기가 막히는 연변 사투리를 약간 구사하시면서 잠깐 나오는데 나홍진 감독님이랑 깔이 잘 맞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톱질이 점점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딱딱하고 안 열리니까 더 작은 톱으로 갔다가 큰 톱으로 갔다가 나중에 전기톱으로 썰고 하는데 저는 성기, 범석 다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황석정 씨만큼은 전 안 되겠다. 되게 의외다. 왜요? 저는 친해지고 싶긴 해요. 황석정 씨? 네. 안 돼. 내가 아프다 그러면 언니 저 팔 좀 이상해 어깨에서 소리 나요 그러면 바로 내 전기톱? 팔 전기톱 할 것 같아. 헐. 진짜 아무튼 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양배랑도 친구 하실 수 있나요? 저 양배랑 완전 친구 가능. 진짜요? 전 오히려 양배가 불가능. 저는 팔아도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양배가 안 죽일 것 같아요. 오. 뭐가 뭐야? 능소님은 어떠셨어요? 전 절대 친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랑도? 앞에서 대답했던 나홍진 감독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전 이해가 안 되는 인간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거든요. 제가 어떠한 인간을 미친 듯이 이해하려고 참 많은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 경험을 통해 인간에 대한 공포?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면 피해야 된다. 그냥 레드 플래그다. 완전 코르티스 같은 면모들이 있으셔가지고 저는 진짜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양배같이 아예 이해할 수도 없는 종족들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정호연 배우 같은 존재는 네. 이해를 하고 싶다가도 파헤치다 보면 정말 답답할 것 같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그런 인간들에 대한 공포가 엄청 심해요. 저는 오빠 사랑해 때문에 한 발짝 멀어지셨나요? 네, 아니요. 다가갔어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오빠 맞아요. 사랑해. 네, 맞아요. 나도 내 목숨 살려주면 오빠 사랑할 수 있을 것 네, 저도요. 그리고 코르티스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요즘 인터넷 사람들이 그 처음에 나오는 성기 패거리를 호르티스라 그런대요. 맞아요. 웃겨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토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다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미 그런 인간들이 제 주변에도 호프 속에서도 많은데 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느낀 인물들의 그런 대표적인 특징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해서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사람이 늘 그 우직하게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입체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하기 어려워도 굳이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보고 가까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충 알고 좋아하자. 잔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볼 것 같은데요. 이게 시약이라는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가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개연성의 법칙에 따라 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호프에서의 상황을 맞이한다면 저 또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호프 친구들과 친구가 된다면 도파민용으로 좀 즐기다가 나한테 선 넘으면 난 컷할 것 같아요. 영화의 제목은 호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화를 보고 난 뒤 관객에게 남는 것은 희망의 부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호프 속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지키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충돌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충돌과 부재 속에서 호프라는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능소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호프의 희망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지 않는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경찰은 자신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 외계인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데요. 네.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는 절박한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 희망들이 충돌하면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호프는 모두가 공유하는 희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가진 각자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아니고 욕망이다. 네. 잔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희망이란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특이한 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인간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보장이 없는 삶에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무언가를 기대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호프의 인물들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각자가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데도 그 행동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호프가 결과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기 정도로만 기능을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토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인물들과 외계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자체가 전부 각각 다른 희망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정말 희망이라는 게 없었다면 그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각자 방향은 달라도 어떻게든 살고 지키고 싶다는 희망을 느끼니까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움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약간 의견이 비슷한데 전 사실 영화 내에서 인간들에게 가지는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이 성기라고 생각을 했고 외계인들이 가진 희망이 그 애기 외계인 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좀 구조적인 이유긴 한데 영화에서 범석은 성기를 살려주려는 이유가 자기 육촌이라고 그러면서 지켜주잖아요. 근데 칼리도 외계인 황후로 나오는 그 조르의 자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어떤 재밌는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성기 말고 나머지 인물들이 차에 타가지고 굳이 말 타는 성기한테 차로 넘어오라고 그러잖아요. 엄청 잡돌이를 하면서 맞아요. 야, 이 겁쟁이 같잖아 이러잖아요. 네. 이게 저는 뭔가 아스팔트 도로를 말로 달리면 느리니까? 뭐 이런 의미보다는 네.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간절하게 성기를 우리 팀으로 섭외를 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어 보였어요. 인간의 희망? 네, 약간 인간의 희망처럼 느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인간의 천박함을 비웃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외계인들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칼리가 죽었다는 거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심장을 내주면서 칼리를 부활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인간들은 계속 뭐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 책임
전가하고 또 성기라는 희망이 양배 때문에 리타이어가 됐을 때 차를 돌린다든지 생산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이 전혀 없고 그냥 버리고 가잖아요. 네. 맞아요. 전 이게 어떤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그냥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성기가 살아있잖아요. 희망은 살아있는데 인간들은 그냥 앞으로 가느라고 못 보는 그런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영화 속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희망을 바라보듯이 희망은 우리 각자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미처 희망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도요. 나홍진 감독님은 희망은 성사되는 순간 희망으로서의 기능을 잃는다. 가능한 순간 더 이상 희망이 아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희망은 이루어진 결과보다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계속 붙잡고 있는 자신만의 호프가 있으신가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의 마지막쯤에 이제 외계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저는 외계인을 믿는다는 호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중간에 해수리 할아버지가 성애한테 외계인이 3마리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4개 펴거든요. 근데 성애의 머릿속에서 이제 딱 나오는데 성애는 4마리를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는 걸 더 믿는다는 거죠. 네.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딱 보고 제 눈에 안 보이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도 외계인은 있다. 오. 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인류애가 너무 심하게 많이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공포스러워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제 호프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 상처받을 때도 많았고 네.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다 이해하고 싶어졌었는데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어서 저만의 호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영화 내용이랑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잔잔님은 어떤 걸 바라세요? 저는 능소님께서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호프가 있다면 네. 저는 저를 이해하고 싶은 호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호프는 희망이 없는 상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가 확실하게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건 희망이라기보다는 약신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도하고 기대하게 되는 상태가 오히려 희망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저는 희망이 없는 상태, 확신에 차 있는 상태가 호프입니다. 토리님은 어떠세요? 다들 너무 고능하게 답변을 하셔서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진짜 솔직하게 로또 1등이 제 호프입니다. 진짜 제일 좋은 호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아직 로또를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냥 늘 로또 당첨되면 뭐하지? 하면서 상상하는 게 즐거워서 네. 그런 희망적인 상상을 하는 게 제 호프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로또 1등 되면 호프2에 투자하겠습니다. 와, 제발. 능소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호프는 2부가 안 나와야 진정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희망에 대한 해석도 정말 다양하네요. 같은 영화를 보고도 각자가 전혀 다른 희망을 발견했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나홍진 감독님은 이 영화를 두고 뼈를 얻기 위해 살을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감독님이 말한 뼈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끝까지 관객의 마음에 남는 질문과 감정 그리고 각자가 발견한 영화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호프의 뼈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생각하는 호프의 뼈는 살이 부족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족하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을 한 건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싶은 장면이 되게 많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물음표가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머릿속을 계속 맴돌면서 시간이 지나도 자꾸 생각나고 또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성의 매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그게 호프의 뼈인 것 같습니다. 능소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뼈가 특정 메시지라기보다는 영화의 경험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나홍진 감독님께서 호프를 만드신 시기가 코로나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홍진 감독님께서는 영화관에서 주는 재미를 호프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보고 나서 이해한 것보다 그냥 이게 뭐지? 이런 감정을 오래 끌고 가게 만드는 힘이
호프가 남긴 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4D로도 보고 아이맥스로도 봤는데요. 부럽다. 와. 4D로 봤을 때 와 이게 영화지. 아. 영화관에서만 즐기는 영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호프의 뼈는 은문석 배우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양배. 저는 그 마당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거든요. 맞아요. 제가 막 미장센 이런 거 한때 엄청 좋아했을 때 막 예술적인 걸 좋아했었는데요. 은문석 배우님의 마당이 엄청난 미장센은 아니었는지 마당만 봤을 때 그 감정이 모든 게 느껴지고 이제부터 은문석은 이상한 행동을 하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은문석 배우님 처음 등장했을 때 치아 쪽을 약간 이상하게 약간 맞아요, 쩝쩝거리시잖아요. 맞아요. 약간 쥐처럼. 그때부터 아 이거 이제 재밌어진다 하는 느낌이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우현 배우님이 네. 병원에 있다가 은문석 배우님의 마당으로 자전거를 타고 막 헥헥 달려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헥헥 달려가면서 이제 너무 바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음. 은문석 배우님 마당에 있는 어떠한 마네킹 같은 걸 보시고 아, 그 바쁜 와중에도 이게 뭐야? 이러고 들어가세요. 아. 그 정도로 이상한 마당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당 얘기 나와가지고 처음에 칼리를 방에서 데리고 나올 때 네. 얇은 비닐 같은 데 맞아요. 쌓여져 있잖아요. 네. 그게 뭔가 태반 같다는 썰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 그 약간 맞는 출산에 것 대한 같아요. 메타포가 있는 것 같다. 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재밌던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드리면 아이맥스에서 이거 보면서 제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날아올 때마다 막 흠칫흠칫 놀라면서 봤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영화 얼마 만에 보는 거지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진짜 유명한 구원자 씬이나 그 말에서 팔로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성기를 구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 씬이나 그 말 위에 현호가 상반신 없이 다리만 남아가지고 막 달리고 있잖아요. 네. 죽는 네. 장면도 안 나와요. 와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15세로 눌러서 개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청풀이었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더 재밌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진짜 이런 한 컷 한 컷의 놀라움이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잔잔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뼈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뼈를 못 찾았다는 이 느낌 자체가 계속 이 영화에 대한 내용만 나타나면 보게 되고 이렇게 앞에 붙잡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만약 명확한 뼈 하나를 손에 쥐었다면 저는 아마 이 영화를 진작 정리하고 넘어갔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뼈를 못 찾은 이 상태 자체가 이 영화가 남긴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호프를 보면서 떠오르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능쏘님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완벽한 도미 요리라는 영화를 오.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 네. 네. 저는 원래 나홍진 감독님 영화를 단 한 편도 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호프를 보고 추격자 황해 곡성을 이어서 봤는데 근데 나홍진 감독님은 호프를 만들 감독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작들은 호프처럼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파보고 싶다 이 감독님을. 그러고 이 감독님이 대학 시절 만들었던 영화를 찾게 되었는데 완벽한 도미 요리를 본 순간 나홍진 감독님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호프와 비슷하게 진짜 제정신 아닌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면 완벽한 도미 요리 너무 추천합니다. 봐야겠네요. 저는 그거 알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안 봤어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엄청 짧아요. 아, 진짜요? 네. 한번 봐야겠다. 토리님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처음에 나오는 외계인의 비주얼이 네.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맞아요. 거인과 정말 닮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1차원적으로 진격의 거인이라는 영화가 떠올랐고요. 네.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호프도 정말 재밌게 순수 체급으로 재밌게 영화를 보지 않으셨을까 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진격의 거인도 약간 해석의 여지가 엄청 많고 막 엄청 망붕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딱 보고 이거 진격거 팬이면 무조건 좋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격거 팬이 아니라서. 그럼 이해가 된다. 잔잔님은 뭐가 떠오르셨어요?
저도 약간 1차원적으로 추천할 걸 생각해 왔는데요. 네. 한국스러운 공간과 외계 존재 이 결합이 엄청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외계 플러스 인 일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저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오. 사실 우리나라의 크리처물 하면 바로 떠오르는 영화여가지고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프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크리처와 맞서 싸우는 이야기였다면 괴물은 한강 한복판에서 갑자기 괴물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차이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일단 정말 재미있고 느끼는 점 많은 영화니까 이 호프 재밌게 보셨다면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괴물이랑 호프 중에서 뭐가 더 재밌으셨어요? 전 호프. 오. 저는 괴물. 저도 아. 아무따 괴물. 아무따? 근데 호프가 조금 더 최근에 새로 본 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괴물은 진짜 좋다. 좋다라면 괴물승. 재밌다면 호프승인 것 같아요. 호프의 재미는 진짜. 2부에서는 호프가 끝까지 남긴 뼈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느껴진 것은 호프는 처음부터 하나의 완성된 뼈를 남긴 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독님이 비워둔 자리 앞에서 저희는 각자의 질문을 던졌고 각자의 해석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감독님이 남긴 하나의 뼈가 아니라 관객 각자가 만들어낸 저마다의 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호프를 평가해보겠습니다. 저부터 하자면 저는 높은 점수 9점 드렁크를 드립니다. 오.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재미주의자고 이 영화 보면서 너무 두근두근 재밌었고 사실 저는 진짜 1시간 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제 한 줄 평은 빈수레가 요란하다. 괄호 열고 포지티브로 하겠습니다. 저는 별점을 8점 드렁크를 주었는데요. 솔직히 영화 보는 내내 일단 순수 체급의 재미가 너무 커서 속으로 진짜 깔깔깔 웃으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관객들도 다 소리내서 웃으시면서 맞아요. 보셔가지고 더 재밌게 느껴졌고요. 영화 보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현실을 다 잊고 포항의 주민이 되어서 몰입을 했고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도 자꾸 아른거리고 생각이 나가지고 한 줄 평을 한다고 하면 아른거리고 생각나는 영화 1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걸 전부 까먹을 만큼 압도적인 비주얼과 대사들이 충격적이라서 단점들을 흐린 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8점을 주었습니다. 단점을 2점밖에 흐린 눈 하셨네요. 그렇죠. 저는 의외로 7점 드렁크를 드립니다. 10점이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한 15점 줄 줄 알았는데. 왜냐면 질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 말씀 못 드렸던 게 저는 호프를 아예 모르고 갔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호랑이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호랑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너무 실망을 했었고 그리고 호프에서 그 외국인 배우분들도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대체 언제 나오나 끝나고도 되게 화가 났거든요. 네. 많이 어디서 기다리셨구나. 나온 거지? 했는데 외계인이었다는 사실도 조금 화가 났었고 1점 더 화가 났었던 건 제작비에 비해서 좀 부족했다? 저는 계속 홍진 오빠 더 할 수 있지? 여기서 더 할 거지? 뭔가 빵 터져야 되는데 하는 순간 그 우주선이 함몰되는 장면을 보면서 저거야? 이거 심하다. 네, 그 순간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좋았지만 오빠 사랑의 수준은 아니었다. 오빠 실망이야 수준이었습니다. 네, 오빠 실망이야. 호랑이가 나왔어야 합니다. 저는 왕가 사는 남자 보면서 네. 그 호랑이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했어서 저는 그 호랑이 나오자마자 와 이거 왕사남 지금 리벤지 전인가? 네. 엄청 비교되겠구나. 그 제작비를 거기에 썼구나 믿고 있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어서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은 홍진 아버지 실망입니다. 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네요. 네. 저는 10점 만점에 원래는 4점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1점을 올린 점수인
5점 펀치입니다. 한 줄 평은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이고 정말 여기서 성기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러면서 점수가 채워진 것 같고요. 나머지 5점은 망붕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메타적으로 생각해야 느껴질 정도면 5점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느껴야 되는 영화라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너무 공감 가요. 음. 왜 5점인지가. 마틴 스콜세지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프는 그 말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입니다. 같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시선에 따라 관객에게 저마다 다른 호프로 남습니다. 호프는 하나의 답을 정하는 영화가 아니라 각자의 답을 만들어가게 하는 영화였던 것은 아닐까요? 한 편의 영화가 관객 저마다의 시선에 닿는 순간 그것이 또 다른 개인적인 영화로 다시 상영되는 것. 어쩌면 영화의 진정한 끝은 엔딩 크레딧이 아닌 관객 각자만의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는 영화가 상영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겨보겠습니다. 결국 호프는 뼈를 얻기 위해 살을 버린 영화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사실 호프를 지탱하는 뼈였던 영화였을까요? 지금까지 진행의 치치, 패널의 토리, 능소 잔잔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